여기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DSR 완화 없이 LTV만 높이면 벌어지는 일.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혜택이 없습니다. 네, 연봉 1억 원, 고소득자는 4억에서 6억 2천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그쵸? 고소득자만 대출 한도가 네. 늘어난다는 거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LTV를 높이더라도 DSR이 그대로라면 실질적 대출 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봉 높은 고소득자가 연봉 낮은 저소득자에 비해서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0억 주택의 경우 그 서울 중위 가격이 12억이니까 네. 뭐 10억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네. 70%까지 풀어준다 그래도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한도 3억 1천만 원에 불과해서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저소득자는 DSR의 상한선인 40%에 이미 그쵸? 5천만 원이면 한도가 3억 1천만 원까지만 나와서 DSR 39%가 다 차고 네. 그럼 실제로는 40% 해주니까 그쵸? 네. 4억보다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갈 때는 지금 서울 중위 가격보다 일단 그래서 아까도 뭐 어떤 기사에 잠깐 나왔지만 6억 전후의 아파트, 그 이하의 아파트 이런 쪽으로밖에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는 저가 아파트들이 지금 좀 수혜를 보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저가 아파트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서초, 강남 이런 그 강남 4구, 3구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오르고 있는 것들은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여파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씩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영향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현재 지금 내포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무주택자분들 집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어차피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같이 움직일 테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저는 지금 세팅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그렇죠? 왜냐면 지금이 금리 제일 쌀 때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만약에 분위기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갚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회사들 보면은 회사채 발행 막 역대 최대 이렇거든요. 앞으로 금리 올라갈 거 생각되니까 지금 돈을 최대한 빌려놓자.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인플레이션도 계속되고 이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갚을 때는 더 싸게 갚는 거죠.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면. 그래서 뭐 그 한성욱 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타이밍 재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지금 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살려고 하시는 분 머릿속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집을 자꾸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맞물리면서 충돌하실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한도 내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최대한 맞춰서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갭으로 사게 되면 금리나 그런 거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역시 갭으로 사게 되더라도 결국 그러면 전세 가격 움직임을 또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킹해야 되고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 지역에 있는 입주 물량 굉장히 또 복잡하게 또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돈이 지금까지 가치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데 돈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돈이 지금까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올라가는 때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를 갖고 있고 우리가 자산에다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거는 왈가왈부가 있어요. 야, 지금 주식이 낫냐, 뭐 코인이 낫냐, 부동산이 낫냐, 채권이 낫냐, 뭐 금이 낫냐, 뭐가 낫냐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책에도 보면은 주식 책을 보면은 이거 상승률 이거 해가지고
주식이 뭐 지난 20년간 가장 많이 올랐다. 네. 아니면 뭐 부동산 하는 분은 레버리지를 반영해서 부동산이 제일 빠르다. 네. 와, 그중에 아파트 빠르다, 토지 빠르다, 뭐가 빠르다. 이거는 다 있는데 네. 이게 떨어지는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 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가 넘어서고 있어요. 네. 이런다는 얘기가 우리 그냥 시장 바구니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시장 바구니 자체가 무거워진다고 얘기하게 되면 돈의 가치 떨어지고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잖아요. 네.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혼란스럽겠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예전처럼 지난 몇 년간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현재로서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내가 뭐 두 채, 세 채씩 하게 되면은 좀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예. 그렇습니다. 누가바님께서 취등록세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취득세 하트봉봉님 취득세 뭐 이분들은 다 다주택자라는 얘기예요. 이분들 여기 취득세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채씩 아파트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것도 거기에 저기 뭐야 그거 빨간색 지역 투기과열이나 조정 지역에 지금 한 채씩 있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솔직히 1주택 있는 분들은 지금 들고 있다는 거는 뭐 그쵸. 불만이 없는 분들, 1주택자 분들은 진짜 불만이 없는 분들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기. 그래서 오늘 대출 얘기 또 이어서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인수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DSR에다가 전세대출을 또 넣겠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예.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금 저도 근데 이게 또 뾰족하게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결국에는 지금 대출에 대해서 고민하는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입장에 보면은요. 가계부채거든요. 네. 가계부채 문제예요. 네네. 근데 가계부채 중에서 대출 규제 딱 하게 되면 일단 매매를 통한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잡았어요. 네네. 그동안. 잡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이게 실수요 대출이니까 얘를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잡았더니 또 문제가 되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되게 뜨거운 감자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아, 전세 대출을 잡아서 이제 갭 역전세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 하시는 분들은 실수요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살 사람은 무조건 사라. 전세 대출보다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계속 올 하반기에 전세 가격 불안이라는 얘기가 어찌됐든지 간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풀어주겠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 뭐를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효과 이후에 나타난 걸 보게 되면 결국 전세 가격 안정으로 조금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라리 그러면은 LTV 풀어줄 테니까 집을 사면 그러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더구다가 다주택자가 물량을 또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좀 장기적인 포석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왜냐면 매매 수로 돌아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면 무조건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중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가는 걸 용인해 주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올 하반기에 가장 시한폭탄일 수 있는 전세 가격 급등에 의한 매매 가격 상승, 또 전세 갭 투자 급증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연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마 그래서 인수위 쪽 그다음에 나중에 국토교통부 쪽 정말 머리 복잡하겠다. 지금 느껴지는 거는 이거예요. 월세를 주는 사람은 월세를 주는 다주택자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월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주택시장에서 그 주거 안정을 흔드는 게 네. 그 월세가 지금 너무 비싸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월세로 살거든요. 지금 현재. 네, 지금 월세로 저는 주거와 투자를 분리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사는 거 월세예요. 사는 거 월세인데 그 너무 비싸요. 월세가. 하여튼 뭐 내 신세 한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다주택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월세를 하는 그런 분들이 다주택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안정화를 시키는 거고, DSR에다가 전세를 넣는다는 얘기는 전세 대출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매매 대출을 해라. 매매 대출 한도를 무주택자는 80%까지 풀어준다. 네. 1주택자 70% 풀어준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는 무주택자분들이 아무리 봤자 해서 수요가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자꾸 저는 그런 의심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게 컴비네이션이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에 콤보로 들어온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이거 뭐 이게 4월에 안 되고 5월 11일부터 된다 그러네요. 네네. 5월 11일부터 된다 그러니까 잔금이 5월 11일인 거는 또 된대요. 네. 아마 잔금이 거기에 5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이 방향이 맞다고 여기서 말하는 방향대로 정책이 간다 그러면 네. 5월 31일 이전에 지금 계약을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어쨌거나 내가 그 중과도 안 되고 종부세도 안 내려면 어차피 팔 거면 5월 31일 이전에 파는 게 맞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네. 한 분만 나오는 게 아닐 테니 여러 분들이 네네. 나올 테니 그 물건들이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더 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제 흔히 말하는 급매물일 거고 그랬을 때 그것들을 무주택자분들이 네. 이용하시는 게 확실히 조금 더 유리하시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월세 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싸겠네요. 그렇죠. 갭이 그렇죠. 너무 크니까 그 갭으로 하는 사람들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물건들은 더 낮춰야만이 팔릴 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자금의 여유가 네. 그 정도는 내가 가능하다.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해결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라면 훨씬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금 있는 분들한테 좀 기회가 오겠네요. 네, 그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네. 안전마진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4월 14일인데 지금 부동산 가가지고 내가 5월 말일자로 잔금 쳐줄게. 그 안에. 너 종부세 안 내게 해줄게. 네. 이걸로 하면은 좀 지금 금매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네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양도세도 중과 배제가 되니까. 그렇죠. 다주택자 매물이 5월 31일까지 나오고 저는 잠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길 네. 거라고 봐요. 왜냐면 말씀 중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도 네. 되게 많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5월 31일까지 1차례 러시가 있고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양도세라는 건 연간 합산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12월까지 지금 봤을 때 12월 말까지는 또 안 팔 거예요. 6월부터 12월까지는 팔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럼 1월부터 또 5월 31일까지 그때 내년 그때가 또 한번 살 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번 차를 놓친다면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년 1월부터 5월 31일 사이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세제상으로는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중과배제를 두 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양도세 네, 연간 단위로 연 계산을 단위로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두 번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2년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연간 단위로 올해 뭐 하나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네. 저도 당연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네네.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종부세 같은 거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네네. 또 5월 1일 전에 5월 전에 네. 5월쯤에 뭔가 되려고 또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전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매물 많이 들어갔다고 IM럭키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한 전략은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똘똘한 거를 산다. 근데 똘똘한 거 살 때 이게 만약에 15억에서 상한을 풀어주는 게 나온다. 네. 그러면 15억에서 만약에 상한을 20억까지 풀어준다. 네. 뭐 20억이나 25억 뭐 이렇게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위 가격이 12억까지 이미 왜냐면 상한이 여긴데 이렇게 되고 LTV를 아무리 풀어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정책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위해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이거를 풀어준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쵸. 다주택자들은 방어가 된 사람만 남아 있는데 방어는 다 돼 있죠. 방어는 다 돼 있는데 문제가 내가 월세를 붙이던 뭘 하던 지금 다 방어는 돼 있는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중도를 그걸 풀어주게 되면 내가 갈아타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걸 소유하는 다주택자 중에서도 소유만 하고 그냥 쭉 가는 분들이 있고 뭉쳐가지고 입지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주택자 맞아요. 중에서도. 네.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 중에서 입지 올라가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길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냥 홀딩하는 분들이요. 뭐 그냥 내가 갖고 월세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이게 15억 이상 대출까지 풀어준다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한 또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직 확정난 것이 아니지만 지금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풀어주거나 그렇게 올려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방향성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또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LTV나 DSR 또 이 부분과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윗부분이 구간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과 그다음 밑에 있는 구간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도도새님, 임당님 다주택자 마인드 너무 솔직히 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 마인드, 무주택자 마인드인 척 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주택자 마인드를 여러분들, 이 중에는 분명히 무주택자 계시니까 그동안은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만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임당님의 그 다주택자 마인드를 다주택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어디를 들어가냐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되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는 게 법인 오피스텔 정리할 예정입니다. 법인으로 오피스텔 갖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세를 빡세게 줘가지고 뭔가 좀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앞으로 이쪽이 뜬 이유가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묶으면서 여기가 뜰 걸로 생각이 돼서 투자가 들어갔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다시 여기를 풀어준다고 하면 이쪽을 주택을 풀어준다 그러면 풍선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거기를 팔 수 있으면 파는데 5월 말일 이전에 팔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월세를 빡세게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임대차 3법이 있으니까 들어온 분이 2년을 더 살면 4년이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내가 받으면서 그냥 보유세 내면서 가야겠다. 어차피. 그렇죠. 만약에 못 팔면.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를까 팔리게 되면 내가, 그거 뭉쳐가지고, 일기신도시를 한번 가봐야겠다. 일기신도시 한번 가봐야겠다. 어차피, 그리고 임대차, 다주택,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해주게 되면은, 그거 좀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겠다. 지금 다들 뭐 그 정도 각을 잡고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요. 우리 사임당님의 그 생각뿐만 아니라 저도 그동안 제 입장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읽으신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엘리님도 저도 신사임당님처럼 했어요. 상반기 못 팔아서 월세 돌림. 이거 봐. 그러니까 그 월세 돌리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되죠 또. 월세 가격 내려가게 되고. 맞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8월 달에 제가 이제 세입자분이 나가세요. 나가는데 제가 줬던 그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전세 가격이 지금 1억 5천이 네. 높아요. 그런 상황이면 네. 그 전에 받았던 분대로 안 한다는 거죠, 저도. 네네네. 그러면 또 전세 가격이 시장 분위기, 그리고 또 저도 또 4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고민인 거죠. 4년을 하게 되니까 사실 기회가 뭐 10번 해도 40년이에요. 네. 10번만 해도. 그 기회가 살면서 나이를 먹는데 내가 부동산은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없는데 한 해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솔직한 제 마음은. 네.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재건축 투자는 더 멀어져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일단 들어가면 15년이니까. 그쵸? 네. 그거 진행되려면. 그 재건축 투자는 나이 먹을수록 진짜 하기가 두려워지는 거. 실제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늘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건축 투자 마지노선을 내가 뭐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살아보고 죽는다 그러면 마지노가 그래도 한 65세까지고 제가 지금 38세니까 한 네. 20년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저도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부동산을 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더 일찍 배웠어야 되는데, 본인은 투자를 못 하시더라도 네. 자녀분들한테 그 정보를 또 전달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는 열심히 교육하셔야죠. 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를 몇 바퀴를 돌리면 그 시뮬레이션을 엑셀로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몇 바퀴 돌려보면 이게 나오는데 인생이 짧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엑셀을 돌리다 보면 영끌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리. 아, 더 빨리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헛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